한 방에 끝내는 비문학 갈래 특강. 안녕하세요. 핵심을 콕콕 찌르는 삼지천 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비문학 갈래 특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강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제 비문학 갈래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오셨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이제 논설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갈래 특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설명하는 글, 설명문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설명문은요, 독자들이 알기 쉽게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핵폭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폭탄이 팡 터졌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설명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명문의 특성을 정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글쓴이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명문을 읽고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 쓰는 방법, 오늘의 핵폭탄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폭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핵심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개념 알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환 준비하셨죠? 네, 교환의 빈칸 채우면서 우리 설명문의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팔짱 딱 끼고 선생님이 잘하고 있나? 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친구 있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해야 돼.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부분, 네, 형광펜을 칠하라고 하는 부분, 특히 또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다 생각하면서 강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설명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 말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고요. 목적은요, 독자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글이야. 어렵게 설명하면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쉽게 풀어서 쓴 글이 바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한다. 네, 이해가 목적이다. 그리고 쉽게 풀어서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자, 설명문의 특성입니다.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되도록 배제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논설문 공부할 때는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간다 해서 주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명하는 글은요,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객관성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를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막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겠죠. 근데 선생님은요, 이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설명문은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쉬운 문장을 사용해요. 이걸 평이성이라고 합니다. 평이성. 네. 세 번째,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설명문의 짜임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처음, 중간, 끝 해서 머릿말, 본문, 맺음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거를 이제 체계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해. 이 지식이나 정보는요, 사실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한다. 이거를 사실성이라고 하고요. 전달하려는 정보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 막 장황하게 늘어놓고 설명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지? 자, 설명을 할 때는요, 이 정보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특성을요,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명료성,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설명문의 짜임입니다. 처음, 중간, 끝. 요거를 이제 머릿말, 그 다음에 본문, 맺은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자, 글의 처음에서는요, 설명 대상을 소개하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하겠다라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요. 글을 쓴 동기, 목적 등을 밝혀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글은요, 처음 부분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돼. 그지? 공통점이 되겠죠. 관심을 유발해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요, 이제 설명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독자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게 중간 부분 본문의 특성이고요. 자, 끝부분에서는요. 자,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맺은말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문의 짜임 기억하시고요. 설명문의 짜임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 정리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네. 자, 다음은요, 설명 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 뭐 중학교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돼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야. 선생님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어떤 국어의 기본을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헤매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수능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방법. 전달하려는 대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독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해야 되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설명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설명문에서 이 설명 방법은 꼭 나타납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설명 대상의 뜻, 개념을 밝히는 부분이 바로 정의예요. 대부분의 설명문에 이 정의의 방법은 꼭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의미를 밝히는 방법. 자, 효과.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의 뜻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형태냐면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무엇이란 무엇이다. 해서 이렇게 의미를 밝히는 거야. 정의를 사용하면요, 이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의 뜻을 분명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문학은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양식이다. 얘들아, 지금 문학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학은 뭐뭐뭐뭐이다. 되셨죠? 네, 정의예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예시예요.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방법. 자,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주면 어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예시의 설명 방법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고요. 자,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를 제시해.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은, 자, 예시는요, 좀 우리가 본문에서 찾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뭐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볼까요? 예를 들면 국어에는 벼, 쌀, 밥 등 벼농사 중심의 문화가 반영된 단어가 있다. 얘들아, 그런데 그냥 벼농사 중심의 문화가 반영된 단어가 있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벼, 쌀, 밥 예를 들어주면 어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예시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공통점, 유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밝히는 거. 둘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 유사점,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밝히는 게 바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상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에 견주어서 이해를 돕고요. 뭐 특별한 형식은 없어. 네, 예 한번 볼게요. 영화와 연극은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모든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종합 예술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 유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비교예요. 비교하면 공통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하면 공통점. 네. 자, 다음은 대조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밝히는 방법. 자, 비교는 공통점이고요.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기억하세요. 자, 대상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하여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을 보면요. 뭐 그러나,
앞뒤가 반대잖아, 그지?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자동차는 기계의 힘으로 움직인다. 어때? 자전거와 자동차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밝히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대조입니다. 자, 다음은 분류. 자, 분류하면 우리 친구들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대상이 있었어. 이 대상을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아니면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사람.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 기준을 성별로 잡았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준을요, 연령대로 잡았어요. 그럼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사는 곳에 따라서 뭐 경기도, 서울시,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분류의 효과는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표현 방법. 나누거나 묶는 거니까 뭐 나눌 수 있다, 뭐 묶을 수 있다 이런 표현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해 볼게요. 문학은 장르에 따라서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문학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시, 소설, 수필, 희곡 장르에 따라서 종류대로 나눴잖아, 그지? 이런 게 바로 분류예요. 문학은 시대에 따라서 자, 시대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분류의 방법이고요. 자, 다음은 분석입니다. 어떤 대상을 부분이나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데 이 전체를 막 쪼개서 부분 요소로 막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분류하고 분석을 잘 헷갈려 하는데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분류는요, 여러 대상이에요. 그걸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묶는 거고요. 분석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효과,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이 의미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대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 보면 이제 구성된다, 뭐 나눌 수 있다 이런 표현 방법이 쓰이고요. 자, 이해 볼게요. 곤충의 몸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했어? 쪼갰단 말이야. 부분 요소로 쪼갰어.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된다.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열거. 열거는 이렇게 쭉 늘어놓는 거야.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고 설명하는 방법. 늘어놓는다,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효과. 비슷한 종류의 내용을 나란히 늘어놓거나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쫙 늘어놓는 거니까요. 한 번에 제시할 수 있고요. 뭐뭐 등이 있다. 이해해 볼게요. 아이들은 사탕, 초콜릿, 젤리, 과자 등을 좋아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쫙 늘어놨지.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 번에 이렇게 쫙 늘어났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 자, 다음은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봐봐, 얘들아. 원인, 결과 해서 인과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전달하라는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전달하라는 대상을 논리적으로 묶어. 원인과 결과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묶어서 이해를 돕고요. 원인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결과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인 플러스 결과 혹은 결과 플러스 원인. 자, 이해해보자. 오늘은 비가 와서 땅이 질다라고 했어. 오늘은 비가 왔다가 원인이지. 땅이 질다가 결과야.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고요. 나는 배가 부르다. 왜냐하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다가 결과고요. 배가 부른 까닭이 원인이 되겠죠. 밥을 많이 먹어서. 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건 인과. 다음은 인용입니다. 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어떤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왔어. 아니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 이게 바로 인용이에요. 말이나 글 속에 끌어와서,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방법, 인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왔어. 아니면 백과사전의 내용,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인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요, 원래 말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옴표를 써야겠지.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면 따옴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인용은요, 원래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입장에서 가공해서 쓰는 형식입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이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한 거 그대로, 따옴표 사용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그건 직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은요, 뭐뭐 했다고 조언해 주었다. 뭐뭐라고 한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끌어오는 거야. 간접 인용이 되겠습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요. 뭐뭐라고, 뭐뭐 한다고 이러면 간접 인용이야. 네. 자, 다음은 부연입니다. 부연, 상술 함께 알아두세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거기다가 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 왜 그럴까? 너네들 쉽게 이해하라고, 그치? 자,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부연, 상술이에요. 자, 간략하게 설명된 것과 상세하게 다시 풀어 쓴 것을 모두 읽게 되어 강조를 하고요. 간략하게 설명된 부분에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표현 방법. 간략하게 설명한 것을 주로 이제 앞쪽에 배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을 뒤쪽에 배치하는 게 대부분이야. 앞쪽에 딱 어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얘 볼까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야.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게 바로 부연, 상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문을 쓰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써야 할까? 이 과정을 또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제일 먼저는요,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3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야 해요. 그래서 주제와 글을 쓸 목적을 정하고요. 예상 독자를 고려합니다. 계획하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내용을 생성합니다. 내용 생성이라는 건 얘들아, 내용을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생성, 수집해서 선별을 합니다. 글에 쓸 내용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조직합니다. 내용 조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쉽게 개요 작성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머릿말에는 이거 들어가고 본문에는 이거 들어가고 맺은말에는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내용을 어디에 들어갈지 좀 조직을 하는 거야. 그게 내용 조직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글로 표현을 하면 돼요.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표현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고쳐쓰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수정할 것인지 나타나면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막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과 단어 수준에서 이제 글쓰기를 고쳐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 정리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설명문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이 글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해 주시고요. 글의 구성, 어떻게 돼? 머릿말, 본문, 맺은말로 돼 있죠. 글의 구성을 생각해야 되고 내용 전개 방식,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이 전개 방식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각 문단에요,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제 전체의 주제를 파악을 합니다. 이 중심 내용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3강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단의 중심 내용과 전체 주제를 파악을 하고요. 내가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고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 내용을 메모하면서 읽어주시고요. 정보가 정확한지 따져봐야 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정보가 정확한지 따져봐야 되고요. 글쓴이의 태도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객관성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설명문을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다음 단계로 전진해 보도록 할게요.
지문 적용 알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이 설명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설명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라는 설명하는 글이에요. 지문의 어떤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글쓴이가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했는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이에요. 자,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설명하는 대상을 소개하죠.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는 서명은 사람의 지문이다. 사람의 지문. 네. 유일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 그대로 남의 말이나 글을 가져오는 걸 뭐라 그랬죠? 인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용이 쓰였고요. 지문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했어요. 그것의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처음 부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독자들이요. 흥미를 느끼고요. 무슨 내용이지? 네, 궁금해져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바로 처음 부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얼굴은 변해도 지문은 한 번 생겨나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얼굴은 변해, 지문은 안 변해. 자, 여기에 쓰인 설명 방법은 뭘까요? 두 대상의 차이점을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대조의 설명 방법이에요. 얼굴은 변해, 얼굴의 가변성, 그리고 지문은 변하지 않아, 지문의 불변성.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지문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자, 우리 친구들 여기다 밑줄 그어봐. 지문의 특성 그리고 지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래. 자, 지금요 이 처음 부분에서는요 중간에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부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문의 특성과 지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중간 1 본문으로 가볼게요. 사람의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 등에는 작은 산과 계곡 모양의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손가락 한번 보실래요? 네. 발바닥 보실래요? 네, 지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의 무늬는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피부의 무늬를 나눠봤는데요. 무늬가 있는 위치가 기준입니다.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손가락에 있는 건 지문, 손가락지 해서 지문이고요. 손바닥 장에서 손바닥에 있는 건 장문, 발바닥에 있는 건 중문, 발족자 써서 로 나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쓰인 설명 방법 정리해 볼게. 기준에 따라서 피부의 무늬를 나눠봤습니다. 그죠? 분류죠.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건 분류야. 그래서 피부의 무늬를 지문, 장문, 종문으로 나눴습니다. 이 중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의 무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을 말한다. 자, 봐봐. 지문은 뭐를 말한다? 지문은 무엇이다? 지문의 뜻을 밝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지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지문의 뜻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문은 태아가 4개월에서 6개월째 접어들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는 대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자. 지문 형태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유전자예요.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 등도 지문의 모양에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준다. 자,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이 서로 다르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갖잖아요. 그런데 이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은 다르겠지. 그래서 지문도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억지로 계산해도 640억 분의 1 정도라고 한대요. 그럼 전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되겠지, 그치? 심지어 한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의 지문도 다르다. 지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범죄 수사나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의 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 중간 2 갈게요. 그러면 지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정리를 해보자면 중간 1에서는요. 지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중간 2에서는 이제 지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문을 읽을 때는 우리 친구들 구조에 따라서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설명 방법을 정리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핵심 개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지금 지문에 적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문을 접했을 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갈게요. 지문이 있는 동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동물은 지문이 없지만 영장류는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장류가 뭐가 있냐?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은 지문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쓰고 이게 없었으면 우리 친구들 영장류가 뭐고 어떤 동물이 뭐 지문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해놨어. 열거의 방법이죠. 어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설명 방법은 예시와 열거가 되겠고요. 영장류의 예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아마 예시와 열거가 함께 자주 사용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시는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시야. 그치? 그치만 열거는 한 가지만 놓으면 안 돼. 2개 이상을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이죠. 아셨죠? 네. 영장류 외에 유대류에 속하는 코알라도 지문이 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뭘까? 지금 유대류의 예를 얘기했어. 하나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시만 쓰인 거야. 되셨죠? 영장류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사람처럼 손을 이용해 나무 등을 잡는다는 것이다. 영장류와 코알라의 공통점,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비교죠. 그렇다면 지문이 손가락과 물체 표면의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을 방지함으로써 무언가를 더 단단히 붙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지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잡을 때 마찰력을 높여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문의 역할, 중요한 내용이죠.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컵과 같은 표면이 미끄러운 물체를 잡을 때 지문이 물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은 예시가 되겠죠. 최근 과학자들은 지문의 또 다른 역할을 밝혀냈다. 그것은 손가락의 지문이 손의 촉각을 예민하게 한다는 것이다. 지문의 역할, 손의 촉각을 예민하게 한대요. 손끝으로 물체를 만질 때 지문이 신호 증폭기 역할을 해서 피부에 있는 신경이 물체의 진동을 더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 촉각을 더 예민하게 한다는 거야. 실제로 손가락이 유리처럼 매끄러울 때보다 지문이 있을 때 물건의 재질을 최대 100배까지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은 지문이 있으면 됐지 물건을 단단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고 촉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며 지문의 역할을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에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과학자들은 지문의 역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의수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손이 없는 사람 인공적으로 만든 손이죠. 의수나 로봇 손의 기능을 진짜 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문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의수나 로봇 손의 기능을요 진짜 손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사람의 손처럼 물건을 만지고 잡으며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지문이 그만큼 중요한 열쇠라는 이야기다. 자, 끝부분 갈게요. 자, 끝부분에서는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합니다. 주로 이런 표현 많이 쓰인다. 지금까지 지문에 대해 알아보았다라고 했어요.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문장, 바로 끝부분의 특징이야. 우리 친구들이 설명문을 접해보면 알겠지만 끝부분에 이런 표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이거든요.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손이 가진 섬세한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칠해놨는데 이렇게 끝부분에서는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 설명하는 글의 짜임에 맞춰서 내용 정리해봤고요.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설명하는 글을 만났을 때 이 설명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읽으면 이 설명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에 적용을 해봤고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끝내기 알지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선생님과 한 방에 끝내기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글의 갈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에요. 그죠? 자, 설명문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1번.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지문의 특성과 지문의 역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관계가 없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글의 구성상 가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는요, 처음 부분이에요. 머릿말 부분입니다. 자, 머릿말 부분에서는요, 설명하려는 대상을 소개해요. 자, 가를 보면은, 이 글에서는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지문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려는 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가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이 오늘요, 이 설명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네,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대상의 여러 가지 특징을 나열하는 거. A는 뭐가 될까요? 나열하는 건 열거가 되겠습니다. 열거고요. B. 대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풀이한다. 개념을 밝히는 건 정의가 되겠습니다. C. 대상에 대한 유명인의 의견을 끌어오는 거, 이거는 인용이 되겠고요. 자, 인용, 우리 가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D.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건 분류가 되겠고요. 분류는 나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 나눠서 설명을 했다. 요거는, 아이고, E. 그래서 분석인데 분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의는 나의 사용이 됐습니다. 그죠? 지문에 대해서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요, B, C, D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다음 4번 문제.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 자, 우리 오늘 설명문을 쓰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쓴다. 자, 설명문의 특성. 객관성이에요. 그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고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하게 표현해야 돼. 그치? 사실성, 분명하게 표현해야 돼. 명료성, 머릿말, 본문, 맺은말의 짜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수집한 정보 중에서 최근의 정보만을 모아 활용한다. 자, 최근의 정보만을 모아 활용한다. 이 부분이 X예요. 왜냐면 이 정보가 최근에 달라졌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최근의 정보만 모아서 활용하는 건 아니야. 그지? 해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설명문을 쓰는 방법, 설명문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답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방에 끝내기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과 설명하는 글,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설명문의 특성, 짜임, 그리고 설명문에 쓰인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명문을 읽고 쓰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